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홈플러스 이야기, 긴급 생존 경영 선언하고 또 15개 점포 문 닫는다는 소식. 이걸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그냥 뉴스만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같이 짚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제일 좀 마음 아픈 게 이 15개 점포 문 닫으면서 직간접적으로 뭐 거의 10만 명의 일자리가 좀 불안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왜 하필 이 15개 점포였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네, 이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임대료 문제였어요. 홈플러스가 그 기업 회생 절차 들어간 뒤에요. 한 5개월 정도 68개 임대 점포랑 협상을 했거든요. 근데 유독 이 15곳하고는 임대료 조정 합의가 잘 안 된 거죠. 아, 이 15곳이 유난히 임대료가 비쌌다 이런 건가요?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이었어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이 15개 점포에서만 1년에 발생하는 영업 손실이요. 무려 80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와, 800억이요? 연간 손실이? 네. 이게 대부분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정말 잘 나갈 때 계약을 맺은 곳이들이에요. 그때는 뭐 매출이 높았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하고는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랄까, 과거의 성공이 지금 발목을 잡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된 셈이에요. 이야, 800억 손실이라니. 그 잘 나가던 시절 계약이 이렇게 부메랑이 될 줄이야. 말씀하신 대로 서울 시흥점, 일산점, 부산 장림점 이런 곳들이 포함되면서 전체 점포 수가 125개에서 이제 102개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히 점포 몇 개 줄어드는 걸로 끝나진 않겠네요.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장 이제 홈플러스가 점포수 기준으로 보면 업계 2위 자리 이걸 롯데마트에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실제로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 부천 상동점이 문을 닫으니까 바로 그 옆에 있던 이마트 중동점 매출이요 12%나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 홈플러스는 힘든데 옆 가게는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됐다는 거잖아요. 허참. 네. 경쟁사들은 뭐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단순히 임대료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 방식 같은 건 좀 어땠나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현재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요. 이쪽 경영 방식과 좀 연결 지어볼 필요가 있어요. 2015년에 7조 2천억 원이라는 정말 큰 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했잖아요. 네, 그때 금액이 엄청났죠. 근데 그 이후에 주로 이제 자산을 팔아서 그러니까 매각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에 좀 치중했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신용평가사들 분석을 보면요. 단기적으로 재무 상태 좋게 만드는데 너무 힘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설비 투자나 아니면 매장 환경 개선 같은 투자는 좀 줄었고 이게 결국 점포당 매출도 줄고 손님 끄는 힘, 뭐 집객력이라고 하죠. 그것도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뭐 이런 분석이에요. 4년 연속 적자 기록한 것도 이런 배경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진 않고요. 재무 개선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너무 단기 성과에만 좀 집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하네요. 그럼 회사가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는 동안 직원들이나 노동조합 쪽 반응은 어떤가요?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홈플러스가 점포 문 닫는 거 말고도요. 본사 직원들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무급휴직 신청받고 또 임원들은 급여 반납하고 이런 아주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조치들을 하고 있군요. 네. 회사 측은 뭐 회생 조사가 들어간 뒤에도 납품업체들이 거래 조건을 좀 까다롭게 바꾸거나 뭐 보증금을 요구한다거나 해서 현금 흐름이 계속 나빠졌고 또 정부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빠지면서 매출 타격도 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노동조합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대주주인 MBK는 뭐 별다른 노력도 안 하고 회사랑 직원들만 희생시킨다 이거죠. 특히 매장 운영 자체가 홈플러스 브랜드 가치의 핵심인데 이걸 포기하는 건 그냥 회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MBK 책임론 이거 제기하면서 국회 청문회 열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와,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대주주 책임론까지 나오고.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혹시 M&A, 그러니까 새 주인을 찾는 건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
그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현재 회생계획 인가 전에 M&A를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인수자를 찾기가 좀 어렵다는 소식이에요. 인수자가 잘 안 나타나요? 네. 심지어 MBK가 자기들이 가진 지분 있잖아요. 한 2조 5천억 원어치 되는데 이걸 전부 무상소각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없던 걸로 치겠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거든요. 자기 지분을 다 포기하겠다. 그런데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농협이나 GS, 쿠팡 같은 기업들이 잠재 인수 후보로 이름은 계속 오르내리는데 다들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기 지분까지 다 포기하겠다는데도 선뜻 나서는 곳이 없다니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홈플러스는 뭐 10만 명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업계에서는 지금 같은 방식의 구조 조정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온라인 쇼핑이 뭐 이제 대세가 되고 소비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맞는 근본적인 혁신 전략 같은 게 없이는 그냥 살아남기도 어렵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홈플러스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대형마트 산업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홈플러스가 과거에 발목 잡힌 그 높은 임대료 문제, 또 현 대주주의 경영 방식에 대한 여러 의문들, 그리고 또 이 급변하는 유통 환경이라는 정말 삼중고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아까 말씀드린 10만 명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비용 줄이고 구조조정하고 뭐 새 주인을 찾고 이런 걸 넘어서요. 홈플러스 같은 이런 전통적인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요. 지금 같은 이커머스 시대 그리고 정말 변화무쌍한 소비 트렌드 속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걸 넘어서 다시 성장하려면 근본적으로 도대체 어떤 종류의 혁신이 필요할까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